오늘 먼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총회가 국회 본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다가 조금 전에 왔습니다. 지금 기본소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AI 포함해서 우리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관련된 사항이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AI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를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또 관련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수요는 경제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그 제목을 기본소득의 모든 것 all that이라는 그런 주제로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아침에도 또 며칠 전에도 기본소득과 관련되는 토론회가 이 국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많고 또 앞으로 논의돼야 될 사항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기본소득 관련돼서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에 부의소득세라든지 또 EITC 근로장려세제를 이야기를 할 때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우리 경제학계에서 이야기됐던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만, 학생들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모든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제기되고 논의되고 또 앞으로 논의될 것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또 관심에 대한 모든 것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김용하 교수님, 오래전부터 제가 잘 모시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국민연금 관련돼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김용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석재현 교수님, 한림대 교수님, 또 양재진 교수님, 요즘 아주 활발하게 여러 가지 발표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다음에 이원재 대표님, 특별히 관련되는, 오늘은 보니까 이런 거는 들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나중에 논의할 때에 상세하게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명배 교수님께서는 리터러처 리뷰 정도의 아주 상세한 세계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례들을 또 전 세계적인 사례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가장 먼 제주도에서 지금 오신다고 좀 늦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기본소득에 관련되는, 기본소득제와 관련되는 모든 것이 함께 논의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 침체라든지 사회 위기, 각종의 사회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이 기본소득 논의가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미 논문도 발표되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사회 위기, 경제 위기가 심화되자 이러한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높아지고 빈곤율이 높아지고 또 범죄 지표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상당히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광범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최근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또 멀리 내다볼 때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에 AI 등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된다든지 플랫폼 경제 종사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로는 포괄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이 늘어나고 정형적인 노사관계가 변화하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다시 복잡 단순하게 변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이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다양한 기본소득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보편적이고 완전한 기본소득은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진 것이어야 됩니다. 보편성, 자산 소득 조사 없이 차별 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그리고 전제 조건 없이 사후 의무 없이 지급되는, 뭐 예를 들면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는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전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수준만큼이 지급되는 충분해야 되고, 또 지금 최근에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같이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기간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지속성이 갖춰져야 그것이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철학적 계보는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전에도 우리 구빈적 개념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토마스 모어의 그 유토피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제기됐고, 특히 그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이러한 논의들이 더 이 뭐 사회적 배당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활성화됐고요. 특히 이제 1960년대 들어서는 유럽이라든지 미국 등에서 2차 대전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 특히 로마 클럽 같은 지구라든지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초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기본소득의 변형된 개념으로서 밀턴 프리드만 같은 학자들은 부의 소득세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이 사실은 기본소득하고는 사실은 이 원천이 좀 다른 그런 이 부의 소득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라는 개념으로 제기됐습니다. 물론 이 뭐 부의 소득세도 우리나라는 최근에 안심소득제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논의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뿌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빈과 같은 사람들도 토빈세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과 관련된 재원 조달에 이 그 새로운 경제 활동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세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보면은 이 개런티드 인컴이라고 해서 일정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적 기조, 이 그 토마스 모어에 시작된 이런 철학적 기조에 기초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형태로 실현 방안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유니버설한 보편적인 기본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했던, 그리고 존슨 시절, 닉슨 시절에 실험까지 해봤던 부의 소득세. 그 다음에 사회보험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우리 뭐 독일이라든지 여기에서 우리 비스마르크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도 1789년에 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제기된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세는 이 보편적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재원 조달의 문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그 이 공유 자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공유적인 개념으로 보고 환경에 대해서도 공유적인 개념으로 보고 지식, 정보, 기술 뭐 이런 것에도 공유적인 개념으로 보고
이런 이 사유재산제 이전에 공유재산 내니 공유자본의 개념에서 이 그 재원이 조달되고 그 재원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현재의 환경 문제라든지 기술 발전 문제라든지 지금 토지 가격이 급상승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의 해결 수단도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급하는 부분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기본소득 개념이 진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부의 이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산소득 조사를 필요로 하고 사회보험은 자산소득 조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회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해서 급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수당의 개념과 가장 유사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스위스가 2016년에 매월 2,500프랑 스위스 프랑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이 가장 기본소득의 원래 개념에 부합되는 것인데 77%가 반대해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및 국내의 다수의 기본소득 사례가 제출되고 있지만 완전한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에 부합되는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핀란드, 온타리오주, 알래스카주, 케냐 등등에서 제기되는 것은 사실은 기본소득 개념하고 일정 거리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뭐 기본소득 이름 붙이든 안 붙이든 청년수당, 농민수당, 청년 기본소득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많이 이 기본소득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네이밍으로 도입하고 겠다고 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고 특히 경기도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장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본소득의 도입을 필요한 현재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검토를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한국에 있어서 인구 문제는 굉장히 특수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2067년경에 노인 인구 비율이 46.5% 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인구 구조 전망 하에서도 한 번 도입된 제도는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15%일 때 가능하다고 해서 노인 인구 비율이 46.5% 되는 시기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의 인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든지 지금 복지 지출 부분만 하더라도 기본소득 논의가 이전에도 지금 그 사회복지 지출이 2060년경에 GDP의 29%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추계한 것인데 지금 뭐 새로운 추계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GDP의 한 12% 정도 복지 지출에 사용되고 있는데 복지 지출에 이 현행 제도를 그냥 유지한다 하더라도 더 늘리지 않고 유지한다 하더라도 29%까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서 적자 재정과 국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고려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기본소득제 개념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대체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의 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주장된 것인데 물론 현재 그 랩 2050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라든지 다른 제도도 현행 제도의 일부를 대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금 현재 외형적 사회안전망, 5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지원제도 중에서 대체 가능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일부 사회수당에 제한된 것이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산재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 같은 서비스가 중심이 되든지 소득 비례를 전제로 하는 그런 제도는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급여의 불충분함과 자기의 엄격함으로 광범한 사각지대도 존재하고 있지만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분류는 넘어가고요. 어떻든 현재 사회보장 안전망의 한계가 이런 기본소득의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지만 과연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현재 사회보장 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지금 현재 이 빈곤 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저 생계비 이하의 그러니까 중위 빈곤층이라고 이 빈곤층 개념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OECD의 정의는 중위 소득의 50% 소득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측면에서 그 이하 계층에 대해서 만약에 국가가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한 다음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GDP 비율로 계산한 것인데 우리가 이 빈곤 개념을 중위 소득의 40%로 잡든지 50% 잡든지 기본적으로 GDP의 3.6% 내지 5.7%가 소요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69조 내지 109조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지급되는 급여는 4조 3,379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에서 정부가 더 하자고 해도 1조 2조 정도 더 하자는 것인데 지금 42조라든지 100조라든지 안 그러면 187조라는 이야기는 현실적인 재원 조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사에 의하면 31.4% 국민만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보편적 재원 조달이 필요한데 38.9%의 근로소득자가 근소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 나라가 지금 이 G7 국가 중에서도 제일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진전으로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한 취업자 수의 감소를 제외하면 실제로 이 취업자 수도 감소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동소득 분배율도 지금 2017년 이후에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도 뭐 외국의 여러 가지 조사에 의하면 뭐 1%부터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지만 2019년에 고용정보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OECD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영국에 대해서 예산 중립,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그 돈 가지고 보편적인 이런 기본소득을 실시해봤더니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빈곤율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뭐 NBER 등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은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찬성하지만 이 젊은 계층은 부정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좀 사실은 반대입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유지 높고 노인 어르신들은 이거 나라 큰일 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이게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의 애국심 정말 특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르신들한테 유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미래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미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4차 산업혁명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노동과 근로소득의 가치가 완전히 불인정되고 공동체 의식이 미성숙되고 재원 조달의 한계, 기본소득의 기준 복지급의 대부분 대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기본소득은 좀 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에 대한 비교를 해봤는데 뭐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보장 단위가 다릅니다. 개인 단위, 가구 단위고 지급 시기는 기본소득은 사전에 지급되는데 안심소득 개념은 사후에 지급되는 개념이고 기본소득은 사회수단 개념이라면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적 개념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라 근로유인 효과 모두 측면에서 사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특히 재원 조달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사회적 위험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현 가능한 제도에 대한 검토가 오히려 더 시급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M2 기준 통화량이 3천조 원 넘었고 그게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에 2배 정도가 됐다는 거는 이제 뉴스에도 다 보셔서 아실 겁니다. 화폐가 공급되는 경로는 사실은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뭔가 생산을 해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화폐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발행하는 거죠. 발행한 다음에 그 화폐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사실은 거시적으로 보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거는 뭐 대출로 나갈 수도 있고 공적 부조로 나갈 수도 있고 임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화폐가 늘어나는 현상은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하고 좀 다른 현상인데 올해 코로나19 들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 이런 사실은 뭐 통화량이 굉장히 늘고 통화량이 느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남아 돈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고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3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사나 싶은데 사람들이 다 돈을 가져가서 산단 말이죠. 그건 돈이 이제 있다는 얘기인데 생산을 많이 해서 돈이 있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조금씩 커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 후에 선진국들의 흐름을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합쳐놓은 걸 이제 지난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잘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 숫자를 보니까 코로나 패키지로 재정 지출을 4.2 트릴리언 그러니까 4조 2천억 달러니까 4조 2천억 달러 그러면은 한 5천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그럼 미국, 유럽, 일본의 GDP 합친 거의 15% 정도 되는 액수입니다. 그거를 기존 예산이 아니고요. 코로나 대책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국가가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냐? 국가가 돈 번 걸 세금으로 걷어서 풀었냐?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가지고 그냥 풀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정부 국채를 사가지고 돈을 푼 거죠. 사상 초유의 일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결산하지 않아서 잘 감이 없는데 올해 말쯤 돼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2020년이라는 한 해 동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집을 사고 주식을 사고 했던 모든 돈의 15%는 그냥 생짜로 새로 발행해서 쓴 거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이제 거시적인 큰 변화가 있다는 거를 일단 저는 한번 좀 이 기본소득 논의를 할 때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그 핵심은 뭐냐면 왜 이들이 이렇게 돈을 푸는가? 수요 확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요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니까 기업이 투자도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살려보려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 같지만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뒤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렇고 한국의 경우에도 비슷한 즈음부터 서로 각자 다른 동기로 점점점 그런 현상을 키워온 거죠.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고 어쨌든 사회에 공급해가지고 수요를 키워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떠냐? 수요가 안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안 늘어나는 건 어디서 나타나냐? 물가 상승률에서 나타나죠. 물가 우리나라도 제로 물가에서 마이너스 물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고 다른 선진국 당연히 다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가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게 화폐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시적인 해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화폐를 배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그 수단으로 기본소득이 가능성이 있는가 이 얘기를 해야 재정 문제를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고용의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하 교수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겠습니다. 어차피 다 아는 얘기입니다. 고용이 변한다는 거죠. 제조업 공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의 중요한 이 노동자층을 형성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 경제를 유지해 나간다. 그러면 이 사회는
기업에게 이익을 남겨주고 기업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정하게 주고 노동자는 집에 잘 가져가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피부양자들 부양하면서 살아가면 경제가 잘 굴러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구조가 깨지고 있다는 건 다들 합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언제 어느 속도로 지금 깨지고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미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일이 아직 멀었다. 그거는 뭐 몇십 년 뒤에 올 일인데 오면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제 체제입니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관점을 전환해서 이게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라거나 또는 이 사회보장 제도에서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조치라기보다는 거시적으로 이 경제의 틀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롭게 한번 이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될 체제라고 기본소득제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같이 공론화를 해보고 특히 이제 이 정책 실험을 통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소득의 이제 필요성을 이제 정당하기 위해서 기본소득론자들은 지나치게 한국의 소득제 분면 문제라든지 사회보장 시스템이 효과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 지적은 옳지만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는 것은 그 해법에 있어서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 표 그림 첫 번째 그림 51페이지 보시다시피 공공사회 지출이 GDP 대비 12% 2019년 아직 공개된 자료는 아닌데요. 12% 수준입니다. 20% 정도가 OECD 평균이니까 우리가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고령화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서 의료 지출이나 연금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 제도상의 우리나라의 그 복지 수준이라고 할까요? 그 제도적인 수준은 GDP 대비 17에서 18%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영미 자유주의 복지국가 수준 정도다. 물론 이것도 유럽에 비하면 뭐 떨어진다니까 뭐라고 할 수 있지만 OECD의 평균의 반이 아니라 한 70에서 80% 수준이다라고 하고서 이제 제도 설계를 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재정비가 계속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현실 사실이 아니죠. 그 하단에 51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사회보장위원회 자료입니다만 가처분 소득 기준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텍스랑 세금 낼 거 내고 복지급여 받을 거 받은 이후에 이제 소득이 중요한데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나 아니면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진위계수를 보나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좋아지는 이유는 사회보장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효과를 발휘되느냐 보시면 52페이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대한민국 복지국가도 일단 조세가 누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조세 부자들이 많이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격감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일단 사회보험 가입자들에게는 사회보장에서 급여가 나가니까 소득이 없던 사람이 이제 생기는 그 효과가 있고 사회보험에 가입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는 일반 재정에서 소득 보장을 또 합니다. 기초연금을 준다든지 생계급여를 준다든지 뭐 EITC 한다든지 뭐 등등 해서 그런 소득보장 급여가 들어가죠. 그 효과가 이제 소득 재분배가 나빴던 것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52페이지의 그림들은 이제 조세구제의 누진성을 얘기한 건데요. 첫 번째는 면세자 규모가 40% 된다라는 것. 대신에 이제 소득이 높아지는 사람들에게 실효세율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효세율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 결과 이제 상위 1%가 종합소득세까지 따지면 41% 소득세수의 41%를 상위 1%가 내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소득세수의 66%를 내고 있고 맨 52페이지 하단 그림입니다. 상위 10%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 소득세수의 80%를 내고 있고 즉 말하면 누진적 구조하에서 지금 소득세가 되고 있다라는 게 한 측면이 있는 거고 사회보장 급여를 보면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소득 계층별로 복지급여를 받는 총액을 얘기해 놓는 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총액이 비슷하죠. 받는 것이
그러니까 소득 대비로 하게 되면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공적 이전 복지급여가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밀턴 프로담이 제시하고 공화당 닉슨 정부 행정부에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통과 못한 이유가 근로동기 저해 문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ITC로 바꿔서 75년도에 시작을 했죠. 근로동기 저해 문제는 EITC랑 비교해서 보면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61페이지에 그림 하나 해놓은 것이 이제 미국의 EITC입니다. 우리의 EITC랑 똑같습니다. 미끄럼틀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쭉 떨어지는 거 미끄럼틀에 내려오는 부분 같은 것을 점감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EITC 경우에는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EITC를 받기 시작하고 소득이 올라가면 보너스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점증 구간이라고 그러죠. 왼쪽에 그림의 왼쪽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평탄 구간이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도 EITC 받는 건 그대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끄럼틀 타고 내려옵니다.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도 보너스는 갑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늘어나는 거에 비례해서 보너스가 감소되는 정감 구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심소득제는 이 점감 구간만 있는 겁니다. 점증이나 평탄이 아니라 점감 구간만 있습니다. EITC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에서 근로 노동 시간이라든지 근로 참여가 떨어집니다. 점증이나 평탄에서는 올라가죠. 당연히 보너스가 올라가니까 하죠. 점감 구간에서 떨어지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제2 소득자의 노동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인데 안심소득제가 바로 이 문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안심소득제에서는 EITC와 달리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많은 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EITC는 소득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받지는 못하죠. 즉 안심소득제는 근로동기 저해가 문제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급여형의 급여는 중위소득이나 이렇게까지 높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급여 우리나라도 생계급여가 똑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의 30%에서 생계급여를 끊습니다. 다른 유럽의 많은 나라도 모든 나라 중위소득 5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로동기 저해 문제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 위에 EITC를 쌓는 겁니다. 생계급여 위에다 EITC를 쌓고 그 다음에 근로활동을 전제로 한 구직활동이나 훈련을 전제로 해서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쌓아서 이제 운영을 해야 될지 무조건 이렇게 그냥 안심소득제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근로동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갈 것인지라는 큰 틀에까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대안으로 나온 기본소득제들이라는 것이 저는 실효성이 없거니와 목표로 하는 거에서 실효성이 없거니와 다른 문제들을 크게 나타낸다. 특히 이제 재정 문제는 제가 김영환 선생님이 말씀해서 안 했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푼돈 10,000원짜리라도 전체로면 6조가 들고 10만 원짜리도 60조가 되는 개인 단위에서는 푼돈이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돈이 드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사회보장 필요한 곳에 차등적으로 높은 급여를 줘야 되는 어려운 사람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한테 높은 급여를 줘야 하는 이 제도를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죠. 우리 가계경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쪽에 돈을 크게 써버리면 다른 쪽 힘든 거 아니니까. 그래서 병행 발전하면 된다라는 이런 것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문제가 많은 제도적인 대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 생각은 당장 들어올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지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무너지는 거 아니니까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걸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걸 당장 들여오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를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거를 준비를 해놓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것은 예를 들어 복지 지금 정해진 돈을 똑같이 나눠주면 지금은 이제 저소득층만 나눠줄 때는 소득 이 불평등이 줄어드는 거 하고 이걸 똑같이 나눠주면 당연히 소득 불평등이 덜 줄어들겠죠. 그럼 이게 무슨 복지 제도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얘기되는 기본소득 문제는 그렇게 돈을 나눠줘서 이 소득 불평등을 없애자는 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더 큰 이 경제 철학적인 차원으로 지금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경제 기본권의 문제. 모든 사람들이 No one left behind죠. 또 뒤처진 사람이 없도록
그 중에 하나가 송파 세모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왜 정부에서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까? 이런저런 사유로 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뭐 실제로는 돈이 없으니까 굶어 죽다시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많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 벌어진다면 그 사회의 어떤 인간의 기본권이 굉장한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차곡차곡 쌓아 나가자 하는 생각이고요.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오히려 상당히 소득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제일 큰 문제점이 예산이죠. 그죠?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국민연금연구소에서 이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서 가장 최소한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 하면 1인당 100만 원, 104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주면 5천만 명이면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그죠? 600조가 들어와요. 1년에.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 규모죠. 우리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돈. 이거 사실은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완전 기본소득, 또 하나는 부분 기본소득 이렇게 나눴는데 완전 기본소득은 GDP의 25% 정도를 기본소득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GDP가 예를 들어 2,000조 원 정도 된다면 한 500조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 600조 원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크죠. 그거 못해요 사실은. 그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완전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완전 기본소득까지는 지금 당장은 어려우니까 그 중간 단계를 우리가 한번 모색을 해보자. 그냥 손을 놓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조건이 이유가 100가지가 넘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래에 선택지가 아예 없을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무슨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중에 하나가 안심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심소득은 사실은 기본소득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특히 이제 이 프리드만이 얘기한 네거티브 인컴 텍스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오세훈 의원이 얘기하시는 이 안심소득은 또 이 비대칭이에요. 한쪽만 우리가 보고 한쪽은 보지 않는 이런 시스템인데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뭐 노동이 다 제로가 된다 하면은 그 안심소득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돈 어차피 똑같아요. 기본소득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대체가 되기는 어렵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한 두 가지 안을 제가 한번 냈는데요. 그 하나는 약간의 기본소득을 가미를 해보자.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사실은 뭐 푼돈이죠. 1인당 10만 원이면. 그래도 지금 60조가 들어갑니다. 해서 전체의 청사진을 좀 보여가면서 이거 제대로 된 이게 누더기처럼 땜질식 이런 정책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 뷰를 보여주는 쪽으로 어렵죠 사실은. 가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쓴 게 이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써놓은 말이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가 다가오기는 와요, 그죠? 이 4차 산업혁명의 큰 쓰나미 같은 게 오기는 오는데 이거를 잘 보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영부영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그게 만일 파도가 덮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속수무책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으로 준비를 하되 또 하나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즐겨 했다는 좌우명입니다. 천천히 서둘러라. 페스티나 렌테예요. 급하다고 해서 급하게 굴면 안 되고 사실은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보다 천천히 차곡차곡 짚어가면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기본소득, 부분 기본소득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완전 기본소득은 GDP의 25%를 나눠주는 것이고
부분 기본소득은 이제 GDP의 한 10 내지 15%를 나눠주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한 연간 200조 원 내지 300조 원을 나눠주는 거니까 한 달에 한 32만 원에서 한 48만 원까지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연간 재정이 한 200조 원, 300조 원이 필요하니까 우리나라 연간 재정 500조 원 약간 넘는데 이거에 거의 뭐 한 40% 내지 절반 정도를 나눠주는 거죠. 엄청나게 이제 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을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기본소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가짜 기본소득을 해버리게 되면요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가령 200조 원이면 GDP의 10%니까 부분 기본소득의 최소 요건입니다. 저는 하려면 200조 원 마련해가지고 GDP의 10%로 기본소득을 하는 걸 공론화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에 10분의 1인 20조 원 가지고 해보자. 그게 20분의 1인 10조 원 가지고 해보자고 그래요. 그러면 200조 원에 20분의 1인 10조 원으로 기본소득을 하면 우리가 보통 부분 기본소득의 요건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10조 원이면 한 달에 16,000원씩을 온 국민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러면 16,000원 그거 받아가지고 뭐 할래요? 이걸로 실질적인 자유가 구현이 됩니까? 근데 이거를 안 된다는 걸 뻔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정치적으로 이걸 이제 활용하는 사람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액을 지급하는 푼돈 기본소득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기본소득이 아닌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푼돈 기본소득은 정말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청년 기본소득인데요. 청년 기본소득은 5,200만 국민을 연령별로 구획해가지고 청년이면 생산 연령 인구인데 이분들에게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돈을 나눠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가짜 기본소득이다. 이거는 기본소득의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나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이재명 지사가 2018년 11월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가짜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치적 포퓰리즘이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이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돈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 돈 낭비하는 거는 그래도 푼돈이라서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걸 요즘 7월 5일 보니까 국민의당의 권은희 원내대표가 청년 기본소득을 고리로 해서 미래통합당하고 정책연대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는 이 그야말로 가짜 기본소득 포퓰리즘이 여의도 정치권에 상륙했구나. 그것도 이제 야당에 이렇게 상륙했구나 싶어서 제가 어이가 없었는데요. 보니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에게 그것도 가구 소득 하위 70%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보편성의 원리뿐만 아니라 그 무조건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기본소득이 아닌 거죠. 기본소득이 아닌 거를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복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고용 지원과 그리고 복지 제도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청년 고용 지원금을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죠. 실제로 유럽에 있는 모든 복지국가들은 청년이 아쉬 어려움 없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놨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걸 부분적으로 갖고 있는데 굉장히 넓은 사각지대와 정부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이 부실한데요. 이 부실한 것을 우리가 제도로 확충해 나가야 될 지금 굉장히 당면한 과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버려 두고 이 골치 아프니까 내버려 두고 현금만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여의도 포퓰리즘 정치의 천박함입니다. 저는 이런 정책을 저는 여든 야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형령 모순의 가짜 기본소득이 바로 청년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난 기본소득도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확장적 재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난에다가 기본소득을 턱 붙여가지고 이걸 또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활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여의도에 상륙해가지고 정치인들이 자기 입으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요. 근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농민에게는 농민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농민수당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농민수당은요, 그것은 기본소득이 아니죠. 기본소득은 5,200만 국민 모두에게 주는 거잖아요. 만약 농민에게만 농민 기본소득을 주면 그러면 나중에 일용직에게는 일용직 노동수당 주실래요? 보험 그 판매원에게는 보험 판매원 그러면 기본소득을 주실랍니까? 특수고용 노동자 기본소득을 주실래요? 이렇게 기본소득을 희화화시켜 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 이게 조례를 경기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또 이런 거를 가짜 기본소득을 양산하는 그 제작소로서 유포를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또 여의도까지 또 전파가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입법을 하니 많이 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부 재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반성 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요 좌파든 우파든 이제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완전 기본소득이든 부분 기본소득이든 딱 그 확립된 정의에 기반해서 저는 이제 가짜와 편법이 아닌 방식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정치 포퓰리즘에 기본소득이 이용되거나 활용되는 것도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의도 정치권에서 제발 저는 기본소득 자체를 논의하는 걸 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그거에 그 완전 기본소득이든 부분 기본소득이든 제대로 전공법으로 논의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온갖 종류의 편법 기본소득, 가짜 기본소득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이 정치적 포퓰리스트들이 활용할 공간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이용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애 선택 기본소득제라고 이제 이름을 뭐 지금 지었지만 이전에 제가 그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 이용권이라는 내용으로 제안을 한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근로연령계층, 지금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변화라는 부분들이 뭐 그게 지금 좀 더 미래에 더 다가오겠지만 지금 일단 그 가도기적으로 노동시장이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금 사회보험 제도가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것이 뭐 특고로 표현이 되든 자영업자로 표현이 되든 어쨌든 그 우리 지금 현재 기존의 사회 안전망에서 포괄되지 못하는 사회보장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의 그 삶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그러면 기존의 사회보험 제도의 확장으로 그리고 지금 뭐 이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이런 식의 이제 사회보험 방식의 확장으로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보험 방식의 어쨌든 확장은 오히려 우리가 도덕적 해이나 어쨌든 부작용들을 오히려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그 부분들을 오히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좀 더 주체적인 시민에 대한 것들이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정책이 이끌어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기본소득 논의에 지금 현재 그 핫한 기본소득 논의에 편승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제기된 사회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고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이제 토론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토론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타당한 일면의 타당성에 기반한 주장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러한 타당한 주장, 다 일면의 타당성을 가진 부분들을 다 고려할 필요, 어떠한 것도 배제하지 않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어령 스님이 말씀하셨던 모기장 창조론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야 되는 것도 맞는 얘기고 그렇지만 창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오니까 창문을 닫아야 되는 것도 그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면의 타당성을 가진 두 가지 논리 속에서 모기장이라는 게 발명된 거죠. 바람은 통하게 하되 모기는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의 저희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하나의 이제 아이디어이고 좀 더 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이 노동의 불안정성이라는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위험 자체가
굉장히 개인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굉장히 불안한 상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위험의 개인화로 겪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뭔가 보장 단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그 이 사회보험 방식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맞지 않는 옷의 확장 속에서 오히려 이제 실업과 보험급여 타는 것을 반복하는 시민을 양산해내는 그런 방식의 접근을 계속 정책적으로 나쁜 시민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단 기본소득이 지금 전면화될 시기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요소가 정책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소득이 가지는 보편성과 그다음에 무조건성, 그다음에 개별성, 그리고 충분성이라는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변화가 기본소득이 전면화돼서 소득을 대체하는 정도로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본인이 정말 필요로 할 때 기본소득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그런 기본소득 이용권, 그래서 생애의 선택한 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생애선택 기본소득제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제안한 기간은 노동생애가 우리가 한 40년이라고 보는데요. 이 40년 동안에 10% 정도의 기간인 4년 동안의 기본소득 이용권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4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요. 제가 40페이지에 써놨지만 4년이라는 기간이 객관적으로 다른 제도들이 지금 메꾸고 있는 제도들로 봤을 때 결코 짧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업급여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보험료 납부한 기간에 대해서 수급 기간을 확보받는 기간인데요. 적어도 실업급여를 5회 내지 짧게는 5회, 그 많게는 8회까지도 9회까지도 반복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맞으면 그런 정도의 노동 불안정성들을 흡수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 지금 한국형 실업부조 얘기하지만 실업부조가 지금 6개월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이 지금 4년에 48개월이라는 것은 이 노동의 불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어쨌든 그런 위험 부분들을 가도기적으로 보장하는데 그렇게 부족한 시간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야말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 충분한 어떤 소득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특히 필요한 어떤 가도기적인 그런 성격들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쨌든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보편적인 기본소득 가기 전에 정말 그 보편적 기본소득이 문제가 많은지 아닌지부터, 내지는 그렇게 가는데 어떤 우리 사회적인 장치가 필요한지, 큰 사회적 비용을 그야말로 데미지를 갖지 않으면서 20조 내지 30조 가지고 실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